요즘에 AI로 이 여성의 사진을 엄청나게 실사처럼 야한 사진을 많이 그려주는 게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여기서 더 발전해서 그 영화 허에 나오는 것처럼 그 AI가 말도 하고 내 모든 거를 잘 알고 있다면 또 이렇게 다정하게 항상 옆에서 비서처럼 해준다면은 이 현대 남성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요즘은 AI 신봉론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인 것 같아요. AI 부업해서 돈 벌 수 있다. 블로그 하루에 100개씩 써서 돈 벌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은 그거와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사람의 진정성 있는 글이 네. 아닌 이상 AI가 쓴 글 100개는 소용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 제가 정말 갑작스럽게 인스타 통해서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바로 승낙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원래 처음에 갑작스럽게 요청했을 때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터뷰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는 챗 GPT와 AI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그런 AI 코리아 커뮤니티의 이프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이프로님은 상당히 AI 신봉론자예요. 네. 그리고 정부라든가 기관에서 요즘 많이 주최하는 AI 교육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본인도 AI로 만들어낸 영상이라든가 글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AI 신봉론자라기보다는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가장 흥미를 주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SNS나 이렇게 만남과 생각 교류와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인터뷰 질문지도 제가 1시간 동안 고민해야 될 수도 있었던 거를 AI를 통해서 또 1분 만에 만들어서 제 시간을 1시간 아껴줬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저는 좀 더 사람의 능력을 AI가 보조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의 작가님과의 이런 대화가 더 기대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더 기대가 됐고, 음, 이거를 시청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한국에서 심하잖아요. 대중한테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저도 작가님도 솔직한 생각을 나누는 그런 그냥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네, 하도록 할게요. 네. 네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전공하신 다음에 작가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제가 컴퓨터를 접했던 게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때 컴퓨터가 이 얘기하면 제 나이 나올 거예요. 그때가 286, 386이었어요. 아, 그때 많이 그러면은 그때가 관심, 몇 년도예요? 이때가 90년도, 91년도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초등학교 거의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니까 아마 90년, 91년 이렇게. 네. 그때 좀 많이 관심을 가졌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 입시를 하잖아요. 그때 약간 끊었다가 대학교를 또 제가 컴퓨터 이쪽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거든요. 네, 재밌죠. 아, 문과였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전공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제가 문과 선택했던 이유가 사실 물리랑 수학 조금 싫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컴퓨터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아, 컴퓨터 이게 원래 좋아하셨던 교차죠. 거예요? 네. 이게 전공을 하게 되면 문과에서 이과로 대학 입시할 때 이렇게 가게 되면 핸디캡이 있어요. 점수를 조금 뭐 100점이면 이게 한 80점, 85점 받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과에서 문과는 이거 점수 그대로 가요. 조금 제가 손해보고 갔지만 어떻게든 전공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컴퓨터 인공지능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셨겠네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몇 년 네. 전부터 발전은 계속 해왔지만은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엄청난 붐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작가님은 컴퓨터 공학 전공자로서 언제부터 이 인지를 하고 좀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게 2000년대 중반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뭐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줬던 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자율주행차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안 됐어. 이론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때 그걸 보고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때 자율주행차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이게 될까? 이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당시에
무선 인터넷도 없었어요. 유선 인터넷으로 했고, 그 이제 정보를 GPS로 받으니까 이게 전송 속도가 느리거든요. 이게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죠. 아, 그러면 그때 당시 속도로는 뭔가를 인식하고 피하는 속도보다 이 정보 전달 속도가 더 느렸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이 사실 가능한데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 기능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자율주행차도 100% 자율주행은 아직은 아니에요. 60, 그러면, 80%? 네. 아, 맞아요. 예,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상용화되는 시점에 가까이 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글쓰기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글을 쓴 건, 제가 2016년에 뭐, 개인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그 이후로 한 1년 반 동안 제가 쉬었거든요. 사실 다른 일을 구해도 되겠지만, 사실 건강이 문제잖아요. 건강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가 뭐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쓰고 하면서 제가 2016년에 첫 책을 냈어요. 그게 글쓰기에 대한 인연이지 않나 싶어요.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글쓰기는 제가 두려워했었어요. 많은 사람이 글쓰기를 두려워하죠. 특히나 두려워했던 부분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런 거 숙제를 안 내줄 거예요. 일기나 독후감 숙제를 안 내줄 거예요. 그거 저희 때 답정너였거든요. 그거를 잘못 쓰면 욕먹고 막 두드리고 맞고 했거든요. 예.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다 보니까 한동안 안 썼다가 그때는 뭐 쉬면서 할 게 없어가지고 할 게 없는 게 아니죠. 책을 읽고 글을 한번 써보게 됐어요. 책 쓰기는 아니라 글쓰기 수업을 듣고 나서 써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글 쓰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글쓰기라는 게 원래 작가님한테 학창 시절에는 항상 숙제인 것, 좀 누가 네, 강제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억지로 써야 되는 그런 거였다가, 그 쉬는 네, 동안 독서와 글쓰기로 이제 작가님의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과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좀 더 설파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그 시대가 맞물렸던 게 2016년이면 어떤 일이 있었죠? 2016년에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가 대결했던 게 2016년이에요. 3월.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저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오래됐네요. 네네. 벌써 7년 전이죠. 네, 그게. 그때 당시에 저도 생방송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마 그때 계기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인공지능을 그 이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인공지능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하고, 글쓰기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지금 챗GPT가 글쓰기를 한다고 하지만, 미리 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 취향, 내 생각 같은 경우는 내가 잘 표현해요. 다른 사람들이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잘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런 글쓰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글쓰기를 좀 제가 설파하게 됐던 거죠. 그럼 그 글쓰기라는 게 인간의 창작력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글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오래된 기록 전달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글만이 고유한 인간 분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작 전반이 인간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글을 포함한 창작 전반이죠. 그럼 요즘에 물론 글도 제가 생각했을 때 글을 못 쓰는 일반인보다는 챗GPT가 더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글을 아예 네, 트레이닝 받지 않은 그냥 사람보다는 챗GPT가 더 네, 잘 쓰고, 그렇지만 작가님처럼 글쓰기에 대한 몇 년간의 고뇌와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보다 못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림 같은 경우도 그림을 대작가처럼 엄청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작품은 못 그린다고 할 수 있어도, 내가 졸라맨처럼 사람을 그리는 사람인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하기에는 AI가 기술적으로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은 챗GPT를 통해서 했던 게 뭐냐면 상대가 트리플 A형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거절을 하는 메일을 좀 써달라고 하니까 잘 써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수정을 했어요. 이건 좀 편리하죠. 그런데 내 생각을 나타내는 건 이건 나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을 내 언어로 나타내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이런 쪽의 창작은 필요한 거죠. 앞서 말했던 트리플 A형에게 거절하는 메시지 이런 거는 잘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 회사에다가 메일을 보내는 일이었나요? 그쪽 회사 담당자예요.
아, 네네. 네, 저도 특히나 이메일 쓸 때는 챗GPT가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네네, 이메일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냥 사무직에서 트레이닝을 거쳐서 쓰는 일은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이 됐고요. 네, 그 외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것이 포맷 자체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거기서 뭐 한 5개 문장 정도를 삭제하고 5개 정도를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럴싸한 글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업체의 홍보글을 쓸 때는요. 네, 근데 제 생각을 전달할 때는 챗GPT가 저 대신 생각해 주는 건 아니니까 내가 네, 챗GPT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난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말은 대신 못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작가님은 실제로 AI와 글쓰기에 둘 다 관심이 있지만 네, AI 신봉론자는 아니고 인간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 AI는 자율주행차처럼 우리를 보조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사실 여기서 제가 챗GPT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챗GPT가 그 베이스는 워낙 방대한 빅데이터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그 챗GPT 관리한 서버에 어떻게 입력시켰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었잖아요. 오픈 AI 오너가 누군지 아세요? 샘 알트만이요. 일론 머스크예요. 아, 이제는 결별하긴 했지만, 네. 그리고 네. 거기 투자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 친구들이 알바를 주고 고용을 한 거예요. 그거 사람이 다 직접 넣었어요. 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후진국에서 이렇게 했다고요. 네. 그래서 2021년 자료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넣어야 되니까. 물론 최근에 구글 바드가 나왔는데 그건 구글 베이스니까 최신 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보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다면 주변에도 이 컴퓨터 공학 기술에 굉장히 믿음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 주변 동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없으면 바보다. 이거 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진짜 보조 개념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다. 비서 같은 개념이죠. 네. 하지만 결국은 챗 GPT로 인해서 모든 직업이 대체가 되거나 모든 창작, 작가, 화가 등이 대체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챗 GPT란 자체가 생각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추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료 있는 거 짜깁기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생각하는 거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못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걸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작가님은 이 현실 세계에서 네. AI 기술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쓸 때 챗 GPT가 제목이나 목차를 지어줄 수도 있고, 뭐 심지어 그 안에 글도 만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 글의 완성도는 사람이 검수해야 되는 거지만, 네. 그래서 실제 글쓰기 할 때 작가님도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일정 부분 활용을 하죠. 어떻게 쓰세요? 그리고 뭐 어떤 걸 활용하냐면 이제 자료도 살 때 많이 활용을 해요.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액을 최근 5년 반도체 매출액을 연도별로 해달라 그러면 정확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료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달라 그러면 잘 찾아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죠. 이전 같았으면 제가 도서관 가서 일일이 책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글을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거의 다 직접 쓰시나 봐요. 어쩔 수 없는 게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써야만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일 보내는 거나 이런 거는 활용을 많이 하죠. 맞아요. 뭐 간단한 양식 같은 거 만들기, 템플릿 만들기 등은 저도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네, 저는 궁금한 점이 요즘에 유튜브에 이 챗 GPT가 쓴 스크립트로 네, 자동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 쇼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이런 거 아시죠? 네, 네, 아니면 영상 자체에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 AI 목소리로 해가지고 만드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가님도 적극 활용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좀 사람이 진짜 만들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건 제가 반반이에요. 네. 제가 왜 반반이냐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있죠. 어떤 뭐
영상을 만들는 그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에 뭐 요즘에 최근에 아마 AI 아나운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중계라든지 축구 한일전이라든지 이런 중계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 AI한테 한일전 중계 맡기면 어색하거든요. 왜냐 그 중계하는 아나운서랑 해설자 분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는데 AI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거는 조금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거는 좀 AI가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예, 제가 이렇게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네, 작가님의 논리도 저의 논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편향적이고 불완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고 이 대화 안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찾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만약 다 똑같은 그런 목소리가 로봇 같음을 떠나서 네, 실수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평균적으로 욕먹지 않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AI 컨텐츠들이 늘어난다면 사람들이 그거에서 뭐 매력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렇게 사람이 말할 때 제 목소리도 특이하고 저한테 안 좋은 말버릇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저의 일부잖아요. 네, AI 목소리는 정말 저도 만들어 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 네, 사람이 말하는 나쁜 쪼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그 흡입력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게 있죠. 같은 노래를 뭐 여러 가수들이 부르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김광석 목소리가 가장 좋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그런 게 있잖아요. 목소리, 사람 목소리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도 하나 있을 것이고 제가 가장 뭐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MBN에서 김주아 아나운서, 인간 김주아 아나운서랑 AI 김주아 아나운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저 AI인지 인간인지 바로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점 때문에요? 그러니까 큐카드를 인간 김주아 아나운서 계속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까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는데 AI는 계속 그대로 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까먹으니까 갑자기 보고 발음도 약간 꼬여버리면서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아무리 목소리가 김주아 아나운서의 최상위에 네, 잘 말하는 부분만 모아놓은 AI라고 해도 작가님이 네. 보셨을 때는 인간이 더 매력적이어 보였어요? 실수하는 부분도 좀 까먹어가지고 뭐 큐카드죠. 대본을 다시 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인간 다음에 끌리고요. 네. 왜냐면 저도 얼마 전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제가 라디오 녹음을 했는데 제가 계속 NG를 냈거든요. 이게 인간다움이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사람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인간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고, 네. AI로 만드는 것이 더 쉽잖아요. 얼굴도 안 네. 보여도 되고, 얼굴도 예쁜 여자든 잘생긴 남자든 자기가 원하는 동물이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목소리도 자기가 원하는 말투와 나이대와 그런 것까지 다 설정할 수 있고, 녹음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녹음해서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많은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AI 콘텐츠를 진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제가 해외에 되게 유명한 400만 구독자 가진 유튜버 분이 계시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케팅 에이전시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퍼스널 브랜딩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분인데,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AI 목소리 같은 거를 할수록, 진짜 인간의 유니크한 목소리가 나중에는 그거가 엄청난 자산이다. 이 완벽하지 않은 얼굴과 이 완벽하지 않은 목소리와 그리고 약간 결점이 있을 수도 있는 이 의견과 이런 게 엄청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네. 그 개인적인 목소리 이게 엄청난 자산인 게 우리가 지금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히든싱어에 나왔잖아요. 이전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 김광석 편이랑 김현식 편.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CD로 들으셨어요. CD가 아니죠. MP3로. 그런데 그 지인분들은 못 맞췄어요. 왜 못 맞췄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요? 라이브로 들었어요. 이게 라이브로 듣게 되면 뭐 녹음한 건 가장 좋을 때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라이브는 그렇게 안 되니까 약간 그날 컨디션에 따라 목소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못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오히려 엄청나게 가공된 것을 많이 들었던 사람일수록 잘 모를 네,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네,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작가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뭐였냐면은, 며칠 전에 이프로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요즘에 AI로
이 여성의 사진을 엄청나게 실사처럼 야한 사진을 많이 그려주는 게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진짜. 네, 그런 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저 생각에는, 저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뭐 그런 성욕을 자극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거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여기서 더 발전해서 그 영화 허에 나오는 것처럼 그 AI가 말도 하고 내 모든 거를 잘 알고 있다면 또 이렇게 다정하게 항상 옆에서 비서처럼 해준다면은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든가 영화 그녀에 나오는 그런 AI 비서처럼요. 그렇다면 정말 이 현대 남성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마 저나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AI가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가는 이 엘보에 왔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앞으로 지금 한 최근 몇 달 사이, 2, 3년 사이에 발전한 게 엄청 가팔라졌는데 앞으로 더 가파르게 발전을 해서 이런 게 우리 삶 안에서, 삶의 기간 안에서, 인생의 기간 안에서 당연히 구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걸 제가 전공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AI를 구현하는 컴퓨터가 있죠. 지금 컴퓨터가 이게 언제 나온지 아세요? 시스템이? 1952년이에요. 1952년에 나온 시스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변했어요.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이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냥 이틀을 간단하게 좀 이틀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 강성태가 언급했던 사람인데 폰 노이만이라고 이분이 만든 시스템인데 그래서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해요. 이 컴퓨터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밖에 할 줄 몰라요. 지금 인공지능 계산밖에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죠. 빅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이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엄청 힘들어요. 예. 만약에 엄청 발전했다 그러면 지금 운영체제부터 바뀌어야 돼요. 컴퓨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사용하면 안 돼요. 컴퓨터도. 그런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틀을 벗어나기가 조금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고 잘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 사람이 개인 방송국을 무료로 차릴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놀라운 네,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네, 하나 가지고 유튜브 생방송, 뭐, 생방송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전 세계 어디로든 송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AI의 발전하는 그런 방향은 이 스마트폰이 발전한다거나 자율주행차가 발전하는 거랑은 다른 방식이고,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약간 그렇죠. 이게 뭐 스스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높은 차원이에요. 나랑 대화하고 깊은 친한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심리 상담소에서 상담사분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그건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아, 그런 게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술 발전이 되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전공자가 보시기에는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인가 봐요.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인간이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할 때, 네, 그 말에 대해서 나도 물론 쓸 수 있지만 내가 잘 쓰기 어려운 부분을 챗 GPT가 엄청나게 잘 써줄 수도 있잖아요. 감동적으로. 네네. 근데 그런 게 접목이 되면은 결국 그것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로해주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나와 친구가 되는 인공지능도 챗 GPT와 내 정보를 다 입력한 그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목소리 기반이 있다면은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른 부분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소에 가보면, 이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는데, 내 케이스가 다를 수 있고, 이 친구 케이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더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과의 말은 전해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너무 친하니까, 또, 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건 못하는 거죠. 음, 그러면 저도 또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네, 듣고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저의 외모라든가 성격, 그다음에 이까지의 경험 이런 거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다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내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도 내가 직접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말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는 특이점이 온다. 그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시점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맞나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 튜링 테스트가 가장 언급됐던 게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거든요. 사실 거기 챗GPT가 나와요. 튜링 테스트가 원래 챗GPT예요. 그런데 어떤 거 이제 개인 정보라는 경우 민감해서 아마 안 넣어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 개인 정보라는 게 또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챗GPT 같은 경우는 내가 입력을 하는 순간 바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났잖아요. 삼성에서 1년 계획을 짜는데 그 챗GPT로 도움받았다가 오픈 다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야 되죠. 그럴수록 아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마 입력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거 정도, 이름, 생년월일 정도? 그 정도는 얘기를 하지, 뭐 어떤 디테일한 거는 안 넣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공학에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들은 얘기들 중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는 우리 핸드폰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것처럼 나만의 인공지능이 하나씩 생긴다. 그런 건 어떤 얘기예요? 약간 뭐 인공지능 비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아마 뭐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어. 이런 사람 심리라거나 아니면 이게 사람 뇌 구조도 아직 많이 밝혀진 게 없거든요. 정확하게는. 이게 뇌 구조가 밝혀져야 이거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상당히 정말 다른 시각이네요. 요즘 대부분의 유튜버나 뉴스라든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달해서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는 작가님 생각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네요. 그렇고요. 아마 직업이 뭐 사라진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어떤 이게 직업이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아요? 단순 이제 노동하는 업무죠. 이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단순 일하는 부분은 다 사라졌어요. 거의. 그런데 그만큼 또 일자리가 또 새로 생겨나기도 했었거든요. 기계로 대체됐잖아요. 기계 누가 만들겠어요? 만드는 사람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거 만들려면 기계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잖아요. 초보자가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고치는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발전하는 기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니까 의학이 발달된 거예요. 손 교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죠. 그래서 교육, 뭐 기계 이쪽으로 많이 발달한 거죠. AI 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 수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그런데 단순 업무는 사라지죠. 아시잖아요. 어디 뭐 카페나 아니면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면 키오스크로 다 하잖아요. 조금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게. 예,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AI로 없어질 직업 같은 거를 이렇게 세보면, 뭐 이렇게 네, 꼽아보면은 그런 뭐 서버라든가 텔레마케터 같은 네, 정말 단순 노동으로 분류되는 직종도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실제 현실에서 시공 업무를 해야 되는 한마디로 그 노가다 직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노무 일들도 있고, 사무직이지만 단순한 은행원이라든가 마케터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사무직 중에서도 좀 더 고학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변호사, 의사, 판사, 아니면은 뭐 변리사, 세무사, 이런 네.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럼 작가님 생각에는 어떤 거는 빨리 대체되고 어떤 게 가장 늦어질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네네네. AI로 대체되지 않는 직업 중에 영순위가 뭔지 아세요? 명순이요? 네. 기업가요? 아니요, 국회의원이에요. 아, 이거 너무 웃기네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좋아할까요, 그 사람들이? 아, 국회의원을 AI로 대체해라 이런 말도 막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안 없애겠네요. 왜냐면 그 선거는 어떻게 하려고 선거하면 쉬는데 하루. 맞잖아요. 선거하면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쉬잖아요. 대체해버리면. 그럼 세무사나 변리사 같은 직종들은요? 아마 그거는 소수 정도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AI로 하면 이게 법률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갑자기 회사가 부도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 이 사람 원래 뭐 나쁜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선처해 주세요 하면 판사가 선처를 해주잖아요. 이런 걸 못한다는 거죠. 예, 절도했어, 절도 몇 년. 이렇게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네, 간단한 거에는 그걸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네. 내가 깜빵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변론의 여지가 많은 거를 쓰겠지만, 예를 들어, 뭐, 벌금 50만 원짜리 좀 경범죄다 하면은, 변호사도 AI 변호사, 판사도 AI 판사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50만 원짜리 벌금이면 변호사 안 쓸 거예요. 예, 최소 330이거든요, 변호사비가. 아, 그래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 안 써봐가지고 몰랐네요. 아. 네,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물론, 변호사분은 네. 자기 직업에 대한 위협을 조금 느끼나요?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 일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가님과 그 실제 네. 직종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법률 같은 거, 판례 같은 거 인공지능이 더 잘 찾아줄걸요. 그러니까요. 네. 더 빨리 1분 만에 찾아주잖아요. 네. 원래 그 판례를 외우는 게 변호사가 되는 방법인데요. 네. 그런데 선처하는 거, 정에 고소하는 건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판단하려면 인간 판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일부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 직종에서 네. 핵심적인 사람은 남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저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네. 사람들한테 의견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거를 모토로 삼고 있잖아요. 네.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대체될 것 같아요? 대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창작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100명의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하나의 주제라도 100개가 나와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하나밖에 못 나오거든요. 100개가 있어 똑같은 것만 나와요. 그래서 대체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아기가 있거든요. 작가님 혹시 네. 아기가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아, 정말요? 저는 아기가 지금 3살, 2살 이렇게 어린 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애들이 앞으로 AI 세상, 디지털 네이티브와 AI 네이티브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툴들을 배우고 익히는 거는 애들한테 놔두면 알아서 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15살짜리 애들은 동영상 편집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틱톡 다 찍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는 힘? 창작하는 힘이 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미디어를 잘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접하면 미디어에 세뇌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걸 키워줘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네. 마침 작가님이 책 읽기와 글쓰기를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요런 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게 어떤 코딩을 개발했던 교수님, MIT 교수님도 글쓰기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흉내 못 내요. 그리고 이런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지금 시대에는 애들이 요즘에는 10분짜리 동영상도 길어서 30초짜리 네, 동영상을 보는 시대인데 네, 이 책에다가 흥미를 붙이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초등학생 독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 전부 다 책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을 해요. 한 명이라도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애들 집중 안 해요. 그러면 집에서도 한 명이라도 부모 한 명이라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이 책을 읽어야 다 된다는 같이 거예요? 읽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책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책에 흥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게 너무 깔렸잖아요. 네. 그러면 애기랑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책 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하나는 책 읽으면 자유시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아, 하고 이야기 나누고. 처음에는 애들이 흥미를 붙이기 좋게 미끼를 던져서라도 조금 계속하게 하는 게 좋은 거네요. 네네. 하루에 그냥 10분 정도 해도 괜찮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글 쓰는 게 아니라 꼭 학교에서 정해준 100권의 독서 뭐 이런 리스트를 읽었어야 됐잖아요. 거기에 맞는 독후감을 썼어야 됐고. 네. 그러면 작가님은 요즘 애들한테 책 읽기, 글쓰기 교육할 땐 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좀 더 재밌게 해요, 그러면? 북트레일러라고 독서랑 같이 하거든요. 북트레일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을 하면 글을 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가 글 써보고 그걸 취합해서 영상 하나 만드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네.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북트레일러라고 얘기하면 이제 책의 예고편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글로 써가지고 이걸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저도 한 15명 해봤는데 책 3권이었어요. 그러면 5명이 한 조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조를 나눈 다음에 각자 책을 읽게 해요. 그리고 각자가 정리한 걸 바탕으로 조별로 이거를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림 그리는 거 가지고 그냥 영상 만드는 어플도 많거든요. 문자 어플도. 아, 간단하게 해가지고. 네. 뭐, 프리미어 프로 만들고 그러면 못하는 거고 간단하게 하는 어플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가 그 독서 교육에서 뭐 그 책을 읽고 그림 일기 같은 거를 썼던 것처럼 요즘 애들은 네. 영상으로 먼저 한번 써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정리할 때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시간 순서대로 적어라.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고 어떤 뭐 주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건 그리고 시간 순으로 적어라. 이렇게 하면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아, 요즘 애들이 좀 문해력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작가님들한테 이렇게 교육받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책 읽고 그 정도는 되나 봐요. 요즘 애들 조금 문해력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는데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이건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열정 같은 게 애들의 문해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나요? 끼치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아무리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한글을 잘해야 우리말을 잘해야 영어를 잘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쉽게 말해 제 동생이 미국에 살아요. 조카도 있고요. 제 동생 그렇고 재수 씨도 한국인이거든요. 당연히 조카도 한국 사람이겠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어떤 게 있냐면 한국말 못하는 한국계 미국인은 취업 못해요. 그게 장점이 없는 왜냐하면 거죠. 장점이 없고 한국 지사에 보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한국말 못하잖아요. 한국에 와도 얘는 너무 미국에 살았더니 한국말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약간 그래서 좀 왕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말 못하면.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살 때는 한국말을 먼저 깨우치는 게 먼저예요. 아, 그렇지 않고 영어를 하면 제대로 못해요, 영어. 작가님의 생각이 네, 한글 교육, 한국어 교육, 그리고 네, 그 자기 모국어로 생각하는 능력, 책 읽는 능력, 이게 네. 먼저라는 거네요. 먼저죠. 네. 왜냐면 영어를 우리가 모국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글을 잘 알아야 번역을 잘하겠죠. 저도 애들한테 뭐 영어 노출을 좀 해주긴 하거든요. 저는 네, 영어를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고 그래도 회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말하는 걸 좋아해서 회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어차피 동요 듣고 놀 거 영어를 들으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영어를 틀어줄 때도 많아요. 네. 그거 그냥 오. 틀어주는 거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생각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너무나 그거를 집착해서 네. 조기 교육에 집착해서 하지만 않으면은 뭐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 들은 지 몇 년 되는데 왜 발음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렇게 그건 아닌 거죠. 다그치면은 어떤 과목이든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악효과일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인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영어 회화 배웠거든요. 그때는 제가 웬만하면 안 빠졌어요, 학원을. 물론 야근할 때 빠졌는데,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알죠, 그거. 부모님 돈이니까. 맞아요. 학생 때는 부모님 돈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제 돈이죠. 내가 번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게 돼 있어요. 원래 애들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 없는 건 잘 안 하게 돼요. 맞아요. 저도 음, 영어를 잘 배우게 된 게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원하는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학습을 하려니까 영어로 된 들이 많아서 그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어가 는 케이스거든요. 정말 자발적으로 나온 거지. 네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뭐 엄청 싫어한 건 아니었지만 배울 그런 동기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네. 아, 스페인어도 할 줄 아시는 거예요? 네. 신기하네. 스페인어 하는 분이 한국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작가님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컴퓨터 전공으로 컴퓨터 관련 직업을 하시다가 네. 작가가 되신 게 몇 살 때쯤이에요? 그게 2016년이니까 30대 중반이겠네요. 중반반, 중후반. 그때 인생의 진로를 바꾸신 거예요? 바꾸게 됐죠.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컴퓨터 관리를 하기 무리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그 후에 지금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 여러 가지 SNS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책도 네, 여러 권 내시고 정말 이 네.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작가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따라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부족한 거 많이 느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전문적인 대행사에 맡겨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기 네, 때문에 본인이 느끼시기에 아쉬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개인이 지금 다 관리하기에는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일단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좀 공이 많이 드는 일이고 거기다가 블로그도 하고 책도 쓰셔야 되고 책 출판이라든가 글쓰기 관련 제자분들도 교육도 하셔야 되고 초등학생 교육도 나가야 네, 되니까요. 네, 네, 처음에 이렇게 뭔가 얼굴을 내놓고 활동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과 SNS로 이 전 세계에 나를 알리자. 알리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네, 이 관심과 유명세가 돈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얼굴 까고 활동하는 거에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불편함이라든가. 네. 처음에 그런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있었다면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제가 사실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첫 책, 두 번째 책이 필명으로 썼거든요. 예,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쓴 것도 있었고, 제가 블로그도 이전에, 지금은 블로그가 그걸 제가 폐쇄를 해버렸어요. 너무 이상한 글이 나와가지고. 그 블로그에 제가 글을 쓸 때, 이게 있더라고요. 한 200개 정도 쓰는데, 안 유명하면 블로그 쳐다보지도 않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느껴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가 얼굴 까게 됐죠. 얼굴 까니까 효과가 좀 있으셨어요? 안 깔 때보다는 효과가 있죠. 아, 뭐 단번에 유명해지는 방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 필명 뒤에 익명의 누군가가 쓰는 게 아니라 네. 얼굴을 내보인 정말 진정한 인간이 쓰는 거라는 신뢰감이 많이 들었나 봐요, 독자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인물 정보를 했던 게 2011년 말이었거든요. 말에서 작년 초, 네, 그것도.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 쳐보면 나와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네. 뭐 나쁜 짓 안 하면 좀 안 부끄럽죠. 네, 이런 게. 그러면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같은 데서 얼굴 이렇게 공개하고 활동하면 좀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어요. 뭔가 그런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내 외모가 나오는 게 민망하다거나 처음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하면은 듣기 좀 싫게 느껴진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녹음할 때 제일 처음이 힘들어요. 중간에는 입이 풀리거든요. 운동선수들 몸 풀리듯이 풀려요. 어떨 때는 마지막에 다 촬영해놓고 처음에 다시 촬영할 부분도 있거든요. 첫 부분. 네. 뭐 그래서 제가 라이브는 잘 안 해요. 요즘은 라이브 안 해도 편집이 워낙 좋아져서 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라이브면 실수하는 게 다 그대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라이브 제의를 받은 적도 없었고요. 다음번에 라이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라이브도 상관없죠. 저는 예전에 19년도에 유튜브 할 때는 라이브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19년도에 했을 때는 제가 제주살이 컨텐츠, 그 다음에 뭐 낚시하고, 그 다음 바다 수영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독자들이 좀 이렇게 뭔가 외모적으로 소비하는 남자 구독자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거를 하게 됐던 게 원래 제가 그거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누가 조언을 했었어요. 내가 유튜브 하고 싶은데 뭘 할까? 이러니까 그때 제주도니까 낚시도 할 수 있고 낚시하는 사람 대부분 남자니까 여자인 너가 유튜브를 하면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이래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기획도 없이 그냥 대충 해도 한 구독자 10,000명이 모였는데 저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낚시를 맨날 가는 걸 좋아하진 않는 사람인 거예요. 네, 뭐 몇 달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가는 건 좋아할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맨날 밥 먹듯이 간다? 그리고 제주도 날씨 안 좋을 때도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무릅쓰고 가는 그런 과정이 좀 저한텐 지속성에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의견 나누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인터뷰 콘텐츠라든가 제 생각을 나누는 콘텐츠로 많이 바꾸게 됐어요. 네, 저의 선배님으로서
저의 SNS 선배님으로서 작가님은 이 글쓰기에 대해서 되게 오래 지속해 오셨잖아요. 네. 이 글쓰기 컨셉을 가지고 SNS에서 이렇게 어필하는 거를 굉장히 오래 지속해 오셨는데 내 생각이랑 맞지 않아서 슬럼프가 온다던가 아니면 콘텐츠가 바닥난다거나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건 정말 제가 신경 안 써요. 아, 정말로요? 네.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네. 악성 댓글 달려도 신경을 안 써요. 아, 작가님한테 어떤 악성 댓글 달리는데요? 아니, 뭐, 이런 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제가 바로 얘기하거든요. 카이스트 김수영 교수님한테 물어봐라고 이거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러면 댓글 안 달려요. 아, 그런 악성 댓글도 달리나 보네요. 네. 그런 거 얘기해봤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이 빨리빨리 안 되면은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거 하는데 팔로워 구독자가 많이 안 오르면은 슬럼프를 네. 겪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좀 생각해요? 저는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팔로워나 구독자가 많이 안 느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어차피 100만 유튜버 될 거 아니면 인플루언서 막 엄청 유명한 메가 인플루언서 될 거 아니면 이런 거 해봤자 좀 소위 말해 쪽팔리기만 하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 가진 네. 사람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저랑 작가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메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걸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 자체로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미 있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많은 제가 대화해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좀 이렇게 한 발자국 이렇게 나오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사람들이랑 나누고 이런 걸 좀 두려워해요. 꺼려해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 콘텐츠를 인공지능으로 정했던 게 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원래 사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수학을 해야 돼요. 뭐 행렬, 벡터, 미분적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안 해요. 좀 그래도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신경 안 쓴다는 것뿐이에요. 그런 거 좀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리고 뭐 떻게 하면 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팔로우 반응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거 신경 쓰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작가님은 애초에 그 글쓰기를 정말 좀 즐기고 낙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참고로 제가 제 유튜브 보셔서 알겠지만 200명이 안 될 거예요, 구독자가. 그래도 제가 신경 안 쓰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제주살이 컨텐츠로 구독자 10,000명인데 네, 이거를 바꿨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 영상 올릴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왜 예전에는 그런 한마디로 바닷가에서 노는 이런 거를 올리다가 지금은 좀 열심히 살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생각, 마케팅적인 생각도 나누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돈 얘기하냐 이러면서 엄청 떠나갔어요. 막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악플도 많이 달리고 어떤 분들은 네, 응원한다고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아기 낳기 전이고 제가 시간도 여유가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애들도 생기고 그 컨텐츠로선 지속성도 없고 내 삶의 다른 단계에 와 있다. 이 컨텐츠도 내 삶이랑 똑같이 그냥 저라는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자연스러운 그런 콘텐츠로 이어져야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막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쥐어짜고 이런 방식은 좀 그렇게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인분도 그렇고 채널을 여러 개 파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래요? 여기 이 채널, 이건 이 채널 이렇게 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아마 구글에서 아마 아이디를 몇 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개. 네네네, 맞아요. 네, 채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네,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제가 만약에 제 얼굴이 나오는 컨텐츠를 하다가, 막 예를 들어 음식만 나오는 요리 컨텐츠를 한다면은 그거를 바꿨겠지만 제 얼굴이 나오는 거는 똑같아가지고, 저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네, 했거든요. 근데 또 요즘 신기한 게, 새로운 요 컨텐츠, 인터뷰 컨텐츠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물갈이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네네. 네, 좋아하시는 새로운 구독자분들 생기고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거 저번에 인터뷰했던 이프로님이랑도 얘기했었는데 챗GPT가 책을 99% 쓰고 인간이 1% 썼어요. 인간이 기획이나 영감을 주고 네. 그거를 챗GPT가 뭐 예를 들어 제목, 목차, 글 내용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사람은 조금 이렇게 그거를 손보고 출판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세요? 챗GPT가 썼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답하기에는 이걸 것 같아요. 그거는 출간이 안 될 거예요, 책이. 아, 너무나 좀 개성이 없다 이런 뜻으로요. 아니요. 저작권 때문에요. 아, 그래요? 안에 있는 자료잖아요. 그거 어떤 자료인지 모르니까 저작권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책을 쓰려면.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출간이 안 될 거예요. 제 GPT가 썼다면. 음, 어느 정도만 30%, 40% 도움받았다면 모를까. 네네네. 99%면 아마 출간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아, 그분은 그 국제 인공지능 윤리협회 거기서 뭐 위원으로 계신데 네. 거기서 오피셜하게 정한 거는 사람이 영감이 없으면은 챗GPT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적으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다 그 사람한테 귀속되는 식으로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채찍 결국 다른 작가의 글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표절 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저작권이라든지 표절 문제는 그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아, 뭐 좀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를 참고해서 만들면은 사실 그게 그 베스트셀러의 문체를 따라한 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아무리 뭐 리메이크 곡을 불러도 그 부른 가수 목소리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리메이크한 가수도 어떤 곡에 이걸 리메이크 했다고 밝히잖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서점가에 챗 GPT와 같이 쓴 책들이 엄청 많아지기도 했고요. 네네. 챗 GPT 활용해서 책 쓰는 그런 사람들 집단도 생기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게 아직까지 법이 제대로 규제를 못하는 건지 어느 정도 표절인지 아니면 창작인지 조금 더 자세한 규제가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자세한 것도 생겨야 된다고 하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 챗GPT가 써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소설이라든지 내 이야기가 들어간 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좀 구분하는 게 좋은 거죠. 음,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왜냐면 네네. 지금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챗GPT로 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인생을 잘 사는 몇 가지 방법? 이런 책이었던 것 네. 같은데 그런 거 사실 챗GPT한테 물어보면 엄청 금방 써주거든요, 진짜. 네네. 좀 그렇지만 뻔한 답이긴 하죠. 어떤 사람의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일이 아니라 많은 작가들의 경험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중요했던 경험 같은 네. 거를 약간 복제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의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챗 GPT의 도움을 당연히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받을 수 있는 만큼 네. 많이 받아서 이런 창작자로서 효율성을 높이지만 결국 그 사람의 경험이라던가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한테서 나와야 되고 그거를 하려면은 사람이 엄청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경험도 있어야 되고 삶에서 느낀 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거를 토대로 책의 내용에 살을 붙일 수는 있다. 예, 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걸 100% 챗GPT가 썼다 그러면 그 작가 게 아니에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그림도 어떤 사람이 그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뭐 이런 어떤 거를 그려줘 했을 때 그 작품이 뭐 상도 받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네. 요즘 뭐 그림대회도 AI 그림대회라고 해서 그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랑 같이 사람이 100% 창작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채점 받은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봐도 너무나 잘 그렸거든요. 그런데 인간미가 안 풍겨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뭐 화풍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야죠. 그 책에는 작가의 스타일이 다 드러나고 화가의 스타일이 다 드러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결정적으로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그린 그림이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중에 잘 그린 그림이 손 나온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아, 손발을 잘 못 그린다고 들었어요. 네, 예. 손발 잘 못 그려요. 근데 그것도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에서 그렇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손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 그러면은 그 개선이 되는 시간이 지금 AI가 엄청 빨리 발달하고 있는데 사실 몇 달 안에도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컴퓨터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는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물감을 가지고 그린다거나 이건 아마 인간이 해야 될 거예요. 그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해도 뭐 누가 해도 같은 뭐 블루라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블루가 다를 거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블루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유화를 그린다고 하면은 AI로 유화를 그려서 그거를 3D 프린터로 그 위에다가 출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근데 작가님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차이라도 그 인간의 창작 활동에만 있는 특별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 그리면 인간만의 그게 있죠. 자기 생각하고 다 들어가니까. 음, 예. 왜 저도 글 쓰면 제 생각 다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아마 저만의 문체가 있을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그건 들어가요. 그게 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고 특징이죠. 아, 찾을 수 있는 차소코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우도 배우 각자만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마동석이면 마동석, 설경구면 설경구 이렇게. 저도 제 목소리를 훈련시켜가지고 AI 즐봄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그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목소리로 제가 콘텐츠를 막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몇 달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벌써 영어로 된 건 있으니까, 한국어로도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저는 완전 적극 활용하고 싶거든요. 네, 그게, 그게 사람들한테 완전 제가 말하는 것만큼 매력은 못 주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한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엄청 효율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아마 이게 하나가 있겠죠. 아, 진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땐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맞아요. 항상 진짜를 찾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요. 예. 지금 사실 AI가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끔 제가 거시기를 붙여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뭐 동생이나 조카나 뭐 다른 사람들은 물어봐요. 아, 이 거시기가 이걸 뜻하냐?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답을 못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 그러니까 맥락 생각 자체를 못 안에서, 한 거예요. 예, 네,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네.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소설을 못 쓰는 게 이게 역사적인 소설을 못 써요. 제가 정조시대 배경으로 추지소설을 써달라 그랬는데, 뭐 1800년, 뭐 정조가 죽었다, 이건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대사 속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정조가 죽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그때는 호를 부르잖아요. 다산 이렇게 하지, 정약용은 너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런 게 아직 부족하죠. 한글에서만 부족하지 사실 영어에서는 잘 되지 않나요? 한글, 영어도 조금, 네. 음, 그렇죠. 그게 모든 언어에서 돼야 되니까. 하려면, 네. 저는 그게 금방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분께서 좀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제 입장에서는. 전 이거를 엄청 왜냐면 잘 또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뭐냐 뜻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얘가 AI가 뭐 거식이라든지 뭐 적당히 충분히 이런 거 충분히 기준이 없잖아요. 적당히 기준도 없고 제가 매일 저희 엄마한테 혼나는 게 그거거든요. 국 끓일 때 소금 적당히 넣으라고. 근데 그 적당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얘기하는 적당히도 달라요. 뭐 장모님이라든지 다 다르거든요. 네, 적당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그 충분히도 그렇고 거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어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음, 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챗GPT라든가 인공지능한테 지시를 내릴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를 넣어서 프롬프트를 넣어줘야지 잘 이해를 하잖아요. 저는 차석호 작가님이 이 유튜브도 AI 연구소라고 하길래 그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AI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낙관론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게 만능론자거나 이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죠. 현실을 그냥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 현재 이 네, 정도고 사람들이 지금 기대라든가 두려움이 너무 큰 상황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을 거고, 아까 창의적인 일, 뭐, 심리적인 일, 이런 거는, 네, 책을 엄청 많이 내셨잖아요. 네, 이, 저도 전자책을 한번 내보기는 했지만, 전자책은 페이지 네, 수도 몇십 페이지로 짧았고, 조금 네, 그래도 쉬웠는데, 이 종이책을 여러 권 출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네. 이거를 이렇게 자주 출간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1년에 한 권씩은 출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독서법 관련 책은 제가 이거 계속 이거는 세계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서 했고요. 인공지능도 제가 써보고 싶다, 이렇게. 써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계속. 엄청 간단하게 생각하시네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권 쓰니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엔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첫 책 냈을 때 1년 좀 가까이 걸렸거든요. 1년 정도. 두 번째 책은 한 8개월, 그 다음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6개월 넘어요. 8개월 정도, 6개월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쓰는 거예요? 몇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30분, 몰아서 쓰는 40분. 거예요? 아니요, 30분, 40분 하게. 하루에 꾸준히 조금씩 쓰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뭐 작가들의 모습은 어디 여행을 가서 한 달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쓴다든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는 안 써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소설가예요. 아, 네.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쓰면 저는 지루해져요. 약간의 좀, 뭐, 백색 소음이라 그러죠. 음악도 나와야 되고, 네. 그냥 약간의 소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블로그글 조금 조금 쓰고 인스타 조금 조금 하듯이 책도 그냥 하루에 네, 시간 정해가지고 1시간 이내로 조금 조금씩 쓰는 거네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종이책을 내보고 싶은데 네,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뭐 그런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니다 보니까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전자책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전자책은 그냥 내가 네, 내려면 낼 수 있으니까. 그럼 저같이 네. 아직 책을 안 내본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책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책을 내면 원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원고는 큰 메이저 출판사 같은 경우는 초보 작가들 안 받아줘요. 잘. 거의 안 받아줘요. 뭐 그러려면 뭐 저도 출판사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뭐 작은 출판사 아니면 저도 책 쓰기 스쿨 하면 책 쓰기 스쿨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종이책 내도 사실은 처음에는 불러주는 데 없거든요. 찾아가야 돼요, 본인이. 아, 내가 이런 책 본인이 좀 낸 움직여야 돼요. 작가다. 이렇게 해서요. 네, 네. 그럼 안 그러면 안 알려줘요. 첫 책은 어떻게 혼자서 다 하기는 힘들고 도움을 조금 받는 것이 좋다는 거네요. 네네. 책 쓰려고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도 많죠. 그렇죠. 어떤 점에서 많이 그건 포기해요? 딱 한 가지예요.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야. 자기의 브랜딩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고 네. 싶은 목표요? 표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책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책을 쓴다는 게 되게 멋있잖아요. 네, 언젠가 한번 내 죽기 전에 책을 한번 써봐야지 이런 이런 게 많은 분들한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종이책 같은 경우는 전자책하고 조금 다른 게 종이책도 일반 출판사 같은 경우는 ISBN이 붙어요. 전자책도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라고 국제 표준 책 넘버예요. 이거 입력하면 어디든지 책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붙는다는 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두 개가 의무 납본이 돼요. 그러면 기록 유산으로 보존돼요. 나중에 뭐 후손들이 봤을 때는 뭐 평가를 하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썼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썼다. 네, 그건 후손들이 할 일이 있고, 책은 기록유산으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아, 또 멋있네요. 전자책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없는 쿠몽에서 전자책을 출판했거든요. 네, 네, 거기는 그냥 뭐, 그냥 실무적인 내용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만 하면 몇십 페이지로 작성을 해서도 금방 할 수가 있어서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브랜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쓰면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저 스스로한테도 좋더라고요. 네. 다음번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네. 다음번에 종이책을 내게 되면은 작가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도움말을 많이 받을게요. 네, 그럼 저도 도움 드릴게요. 네.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없으세요? 혹시 원래 제주도에 뭐 태어나고 자랐던 건 아니시죠? 저는 원래 양가 모두 제주도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한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방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서울에 계속 살았어요. 네, 네, 그래서
서울에도 살고, 뭐 외국에도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좀 방황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살다가 제가 한 2017년도? 그때가 한 27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서울에서 계속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서울에서는 뭐 기본 생활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뭘 뭐 창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다가 그냥 제주도로 다시 내려왔어요. 집이 있는 제주도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하다가 에어비앤비를 접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다음 결혼을 하고 애를 둘이나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가 있는 엄마로서 제주도에 계속 살 거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저희 친정 엄마 집이랑 같이 붙어서 살아요. 네, 예, 집이 이렇게 단독주택이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 한 동에는 엄마가 살고, 한 동에는 저희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키우고 이런데, 여기 환경이 워낙 좋아서 당분간은 떠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창업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내가 뭔가를 배우거나 기술 습득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하려면은 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데 제가 이런 제주도에 살면서도 그리고 제 사는 곳이 시골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런 데 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다가 이 인터넷 세상에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원래 유튜브도 했었고 원래 인스타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나는 앞으로 직업적으로 파봐야겠다. 이거를 한다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거나, 애들을 놔두고 뭐 일하러 가야 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죠? 19년부터 했으니까 꽤 몇 년 네네, 됐어요. 중간에 많이 쉰 부분이 있고요. 네네. 뭐, 저랑 저는,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요? 네, 저는 유튜브도 계속하고 이렇게 앞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요. 네. 아마 그러면 다방면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인터뷰를 운영해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구나. 네,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네네, 오늘 작가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거든요. 네, 특히나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그 책 쓰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팁도 얻은 것 같고, 네, AI에 대해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확실히 그 작가님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AI 신봉론자와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창작의 신봉론자인 그것과 이런 분과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아마 찾아보시면 AI 무용론자도 있을 거예요. 무용론자도. 무용론자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AI 신봉론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네, 불안함과 사람들의 네, 설레임과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그런 게 항상 있잖아요.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AI 부업해서 돈 벌 수 있다. AI로 콘텐츠 만들면은 뭐 사람보다 잘 쓰고 블로그 하루에 100개씩 써서 돈 벌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은 그거와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네, 글이 아닌 이상 AI가 쓴 글 100개는 소용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저만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분도 그분만의 생각이 있는 거죠. 누가 옳고 그른 거는 아닌 거고요. 맞아요. 누구나 뭐 네, 자유로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정상이니까요. 네네. 작가님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저한테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번에 또 연락할게요. 들어가세요.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네.